서류창고 안 저돌적이며 당돌한 김대리의 숨결이 다가왔고 나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밀쳐야 했는데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안녕하세요. 황혼 이그늘 집입니다. 오늘의 사연 52세 부장님을 사랑한 남자.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52세 강주연. 대기업 전략기획실 부장. 내 이름 석자는 이 업계에서 실패 없는 프로젝트로 통한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한다. 딸은 대학에 다니고 남편은 오래전부터 내 삶의 동반자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익숙한 가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부장님, 이번 프로젝트 인원 구성 확인하셨습니다. 응, 5명. 리스트 다시 보내줘요. 그렇게 시작된 새 팀. 낯선 얼굴들 사이에 단정한 이목구비에 인사성이 밝은 남자 하나. 김정수 대리 34세. 딱 내 딸과 2살 차이. 가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단단하고 조용한 인상이 느껴졌다. 잘생겼네 그래도 일만 잘했으면 좋겠다. 그게 솔직한 내 첫인상이었다. 팀을 꾸리고 첫 회식 날. 분위기는 꽤 괜찮았다. 나는 늘 그랬듯 이 차는 젊은 팀원들에게 맡기고 법인카드를 건넸다. 가서 더 즐기고 들어가요. 부장님, 택시 잡아드릴게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김 대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솔직히 조금 놀랐다. 요즘 애들답지 않게 사근사근하고 예의도 있었다. 그래요, 고마워요, 김 대리. 그와 단둘이 서 있는 골목길, 그는 내게 말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물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줄게요. 그때 나는 택시를 타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간질거렸다. 집에 도착하니 딸은 방에서 공부 중. 남편은 습관처럼 무표정한 인사를 던졌다.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남편이 내 어깨를 더듬었다. 하지마, 피곤해. 주말에 하자. 남편은 불만스런 숨소리를 내며 등을 돌렸고 나는 작게 말했다. 미안해요. 진짜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 눈을 감으려는데 어디선가 김 대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말끔한 정장 차림, 따뜻한 눈빛, 그리고 그가 배웅해주던 그 짧은 순간의 공기. 흥미롭네, 내가 지금 이 나이의 주책이지. 나는 피식 웃었다. 그런데도 묘하게 마음이 간질거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제일 먼저 출근했다. 책상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메신저 알림이 떴다. 김정수 대리. 오늘도 예쁘세요, 부장님. 순간 나는 키보드 위에 손을 멈췄다. 모니터 위로 슬쩍 고개를 들자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컴퓨터 화면을 응시 중이었다. 예쁘다는 말 참 오랜만이네. 나는 웃으며 답장을 쳤다. 고마워요. 그런데 용감하네. 다른 직원들은 나 어려워하던데? 그의 답은 빨랐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전 진심이었어요. 아름다우세요. 나는 답장을 멈췄다. 속으로 웅성거리는 감정들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농담이고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나조차도 구분이 되지 않았다. 오후 2시쯤 팀원들과 티타임을 갖던 중이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누군가는 농담을 건넸고 나는 커피를 마시며 잠깐 미소 지었다. 그 순간 회사 메신저 알림음이 땡하고 울렸다. 발신자 김정수 대리. 커피잔이 부럽네요. 부장님 입술 자국이 남아있어서요.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을 뻔했다. 고개를 들어 김정수 대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팀원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건 선을 넘은 거 아닌가? 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다 같이 있는 자리였다. 웃고 떠드는 분위기 속에서 나만 정지된 사람처럼 느껴졌다.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꺼내 책상 아래로 밀어넣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김 대리?
답장은 금세 왔다. 좋아해요, 부장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 날 좋아한다고? 나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는 부장이에요. 당신보다 20살은 많고, 가정도 있고, 딸도 있어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그의 답장은 단호했다. 그게 왜요? 부장님은 아름다우시고 멋진 분이에요. 제 마음은 제 자유 아닌가요? 그 순간 나는 더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서류를 챙기는 척하며 일어섰다. 화장실로 가려 했지만 여직원이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보여 나는 구석에 있는 작은 서류 창고로 발길을 돌렸다. 조용한 공간,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고요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창고 안 문 옆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이게 뭐지? 나 지금 뭐에 휘말리는 거야? 그때였다. 딸깍. 서류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 나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그 안으로 들어오는 실루엣. 김정수 대리였다. 김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긴 왜 들어와요? 나 지금 기분 안 좋아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는 말없이 내 앞에 섰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순간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밀쳐야 하는데 이상하게 눈을 감아버렸다. 짧은 침묵. 서로의 숨소리만이 엉킨 그 공간에서 그가 조용히 말했다. 좋아해요, 부장님.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하고 싶어요. 그는 나를 바라보다 뒤를 돌아 조용히 창고를 나섰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근데 왜 난 그 입맞춤을 뿌리치지 못했을까? 그날 이후 나는 그를 피했다. 점심시간엔 일부러 다른 층 구내식당으로 향했고 회의 자리에서도 되도록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아니, 못 마주쳤다. 누군가 나를 바라본다는 감각, 그게 이렇게도 피부에 와닿는 일이었을 줄은 몰랐다. 특히 그 시선에 뜨거움과 욕망이 깃들어 있다는 걸 느낄 때마다 그날 저녁 퇴근하려는데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김정수 대리. 부장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늘 멋지세요. 사실 매일 부장님 생각이 나요. 나는 아무 답도 하지 않고 핸드폰을 껐다. 하지만 마음속 어디선가는 작은 떨림이 일고 있었다. 멋지세요. 생각나요. 그 몇 마디가 내 안에서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하루 종일 꼼꼼하게 유지했던 메이크업이 살짝 번져 있었다. 나는 화장을 지우기도 전에 그의 말이 떠올라 립스틱만 더 발랐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출근한 나는 또다시 메신저 알림을 받았다. 오늘은 베이지색 블라우스네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 사람 대체 나를 얼마나 바라보는 거야? 그날따라 내 가슴 아래 어딘가가 묘하게 간지러웠다. 설렘. 하지만 편하지 않은 설렘. 점심시간. 다른 직원들과 함께였지만 그의 메시지는 또 도착했다. 부장님, 오늘 머리 묶은 모습 너무 예쁘세요.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아주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는 안다. 그가 정말로 나를 여자로 보고 있다는 걸. 장난이 아니고 단순한 존경도 아닌 욕망과 감정이 섞인 시선.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시선을 무서워하면서도 기다리고 있었다. 안 돼, 주연아. 너 가정 있는 여자야. 52살이야. 이건 절대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며 사무실 복도를 걷고 있는데 뒤에서 다가온 그 목소리. 부장님. 돌아보니 김정수 대리가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으시다면 퇴근 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날 퇴근 시간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그가 다가왔다. 부장님,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잠깐이면 됩니다.
정말 부담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나는 한참 망설였다. 그를 따르는 순간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래요. 잠깐이라면. 그렇게 말하고 말았다. 카페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구석 창가 자리에 마주 앉자. 그는 커피보다 내 얼굴을 더 오래 바라보았다. 왜 나예요? 나는 먼저 물었다. 난 나이도 많고 유부녀고 팀 상사예요. 이성으로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다. 부장님은 늘 당당하고 자기 삶을 책임지며 사는 멋진 분이에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멋지다, 존경스럽다 그 정도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자로 보였어요. 아니,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주변에서 뭐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감정은 진짜예요. 그냥 한 번쯤 마음을 받아봐 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 속엔 장난도 실험도 없었다. 그저 솔직한 남자의 진심. 돌아오는 길, 밤거리를 혼자 걸었다. 거리의 불빛이 흔들리고 신호등 아래 비치는 내 그림자가 왠지 낯설었다. 받아보자고 내 마음을, 입가에 스쳐간 미소를 나는 애써 지워냈다. 집에 들어오니 남편은 이미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화장실로 들어가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화장기 없이도 생기가 돌고 있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이 다시 여자로 보였다. 며칠간 나는 일부러 무심한 척했다. 회의 시간엔 철저히 실무 이야기만 하고 그의 메시지는 읽기만 하고 넘겼다. 선도 넘지 않았고 틈도 주지 않았다. 그날 카페에서 들었던 말, 그건 그냥 착각이겠지. 그 애도 곧 정신 차릴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퇴근 무렵엔 폭우가 쏟아졌고 나는 우산도 없이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다. 그때 정문 앞에 서 있는 김정수 대리. 그가 말없이 검은 우산을 내게 씌워주었다. 왜 여기 있어요? 기다렸어요. 부장님 오늘 우산 안 들고 오셨길래 혹시라도 적고 가실까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같이 가시죠. 근처에 조용한 레스토랑 예약해뒀어요. 식사하실 줄 알았거든요. 내가 왜 당신과 식사를 해요? 내 말은 분명 차가웠다. 하지만 발걸음은 그 우산 아래로 들어서 있었다. 식당은 조용했고 창밖엔 빗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내 앞에 따뜻한 와인을 따라주었다. 부장님, 제가 부장님을 좋아하는 건 나이도 지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부장님 그 자체가 좋아요. 나는 한 모금 마셨다. 와인이 아니라 그 눈빛이 취하게 만들고 있었다. 김대리, 이건 잘못된 감정이에요. 내가 흔들린다 해도 결국은 당신이 다칠 거예요. 그는 웃었다. 다치더라도 그게 부장님 때문이라면 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돌아오는 길, 그는 내 집 앞 골목까지 조용히 걸어줬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 부장님 생각 멈출 수 있을까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샤워를 했다. 거울 앞에서 물을 닦아내다 문득 우산 속 그 눈빛이 떠올랐다. 침대로 돌아가려다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집었다. 김정수 대리에게 전송. 오늘 고마웠어요. 금요일 밤 회사엔 이미 불이 거의 꺼져 있었다. 나는 이번 프로젝트 보고서 수정 때문에 혼자 남아 있었고 그 조용한 사무실이 꽤 익숙한 내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낯익은 그림자. 김정수 대리였다. 아직 안 가셨어요, 부장님? 응, 마감 자료가 좀 늦게 와서 정리 중이에요. 근데 김 대리는 왜?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부장님 계실 것 같아서 일부러 왔어요. 그 말에 나는
눈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묘하게 간질거리는 공기. 우리 둘 사이에 놓인 몇 걸음의 거리. 자료 정리 다 되면 도와드릴게요. 그는 조용히 내 옆자리에 앉았다. 나는 괜히 키보드를 두드리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다. 부장님, 그가 불쑥 말했다. 저 요즘 진심으로 부장님을 생각해요. 혼자서라도 좋아해보자 했는데 이제는 그냥 혼자인 게 더 외롭기만 해요. 그 말에 내 손끝이 떨렸다. 그만하자, 김대리. 이런 건 나한테도 당신한테도 안 좋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자리를 일어서진 않았다. 부장님도 한 번이라도 저 때문에 흔들린 적 있나요? 그 질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게 곧 대답이었다. 정적? 그가 조용히 일어섰다. 그럼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가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나는 그를 불렀다. 정수 씨. 그는 멈췄고 천천히 돌아봤다. 왜 하필 나예요? 그냥요.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나 자체로 느껴졌던 사람이 부장님이었어요. 그 말은 문득 가슴 깊은 곳에서 묻혀있던 여자라는 감각을 불러냈다. 그가 돌아간 사무실. 나는 혼자 앉아 그의 이름이 떠오르는 메시지 창을 바라보다 결국 손끝으로 단 한 문장을 눌렀다. 혹시 아직 근처에 있어요? 혹시 아직 근처에 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난 후 잠깐의 망설임이 길게 느껴졌다. 하지만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회사 앞입니다.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엘리베이터를 내려와 현관 앞 자동문이 열렸을 때 비 내린 밤 공기 속 우산을 들고 서 있던 그가 보였다. 김정수. 그는 나를 보자마자 말없이 우산을 내게 씌웠다. 이 시간에 다시 부른 거 미안해요. 괜찮아요. 사실 기다렸던 것 같아요. 부장님이 날 불러줄 그 순간을. 그 말에 나는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피한 시선 끝에도 그의 눈빛이 어른거렸다. 우리 잠깐만 걸을까요? 회사 인근 작은 공원이 있었다. 사람 하나 없는 산책로, 빛나는 가로등 아래 빗방울은 잦아들고 있었다. 사실 나도 혼란스러워요. 내가 먼저 말했다. 당신을 남자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걸음에 보조를 맞추고 조용히 기다렸다. 근데 자꾸 궁금해요. 당신이 나를 왜 좋아하는지, 이 감정이 진짜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그걸 받아들여도 되는지. 정수가 걸음을 멈췄다. 지금 이 순간 부장님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전 이미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감정이에요. 이해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얻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온도를 느끼고 싶은 거죠. 그는 우산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아주 천천히 다가왔다. 주연 씨.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다. 오늘만 이 감정 허락해 주시겠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천천히 내 입술에 닿았다. 돌이킬 수 없는 밤. 그 밤은 죄책감보다 설렘과 따뜻함이 먼저였다. 나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여자로 존재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회사로 출근했다. 외모도 평소처럼, 메이크업도 단정하게, 일도 완벽하게. 하지만 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김정수와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엔 우린 알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그가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숨결, 체온. 아직도 생생했다. 부장님, 이 자료 같이 검토하시죠. 그가 말하며 다가왔을 때
나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 옆에 앉아 있었다. 한 장씩 넘겨보며 대화를 나누다 그의 손등이 내 손에 닿았고 그 짧은 접촉에 숨이 잠깐 멎었다. 돌아갈 수 없는 거리. 이젠 난다. 우린 이미 선을 넘었다. 점심시간 그가 메신저를 보냈다. 오늘 밤 잠깐만 봐도 될까요?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퇴근할 때쯤 내가 먼저 그의 자리 앞에서 멈췄다. 근처 카페 괜찮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창가 쪽 조용한 자리에서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부장님, 아니 주연 씨. 오늘따라 표정이 좀 다르세요. 어떻게 다른데요? 지금 조금 더 여자 같아요. 나는 웃었다. 나 여자 맞는데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내 손을 조용히 잡았다. 사무실 안에선 절대 할 수 없는 행동.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규칙도 잊고 싶었다. 당신이 날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근데 나한텐 가족이 있어요. 남편도 있고 딸도 있고 알아요. 그래서 기다릴게요.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내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말은 무거운 것도 가벼운 것도 아니었다. 다만 진심이었다. 나는 그날 밤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조심하게 행동했고 더 자연스럽게 스쳤다. 커피를 건네며 손끝이 닿고 복도에서 서로를 향한 시선이 아주 짧게 머물렀다 사라지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비밀은 서로의 숨결에만 맴도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팀 회의가 끝나고 나는 잠시 휴게실에 들렀다. 자판기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김 대리, 요즘 부장님이랑 좀 친해 보이던데?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그 말은 농담처럼 가볍게 흘러나왔지만 그 뒤에 따라붙은 웃음소리 속엔 분명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김정수는 메신저를 보냈다. 누군가 눈치챈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조금 더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건 분명히 위험한 관계였다. 누군가 한마디만 던지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경계 위의 감정. 그날 밤 남편과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나는 내용도 화면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어깨에 기대는 척 고개를 돌려봤지만 그 품은 낯설고 차가웠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건 일탈인가 사랑인가? 아니면 그저 오래 묵은 외로움의 착각인가? 다음 날 회의실에 들어서던 순간 문득 한 여직원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부장님, 오늘 화장 더 예쁘게 하셨네요. 김 대리님도 셔츠가 잘 어울리시고요. 그 말에 내 안에 있던 모든 방어선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했다. 팀원들과 자료 정리를 마친 뒤 마지막으로 회의실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김정수가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회사 근처에 있는 익숙한 작은 카페로 향했다. 부장님, 아니 주연 씨.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다. 당신이 날 좋아한다고 했을 땐 그게 감정인지 흥미인지 헷갈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나도 무서워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무서워요. 당신을 잃게 될까봐.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내 손을 잡지 않았고 나는 처음으로 그 손을 먼저 붙잡았다. 이건 분명 잘못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따뜻하지? 다음 날 주말이라 집에 머물렀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간단한 안주에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딸은 거실 옆방에서 책을 보다 말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이거 엄마 책상에 있던 거야? 딸이 건넨 건 회사에서 받은 인쇄물 하나였다.
나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그 종이 한 귀퉁이엔 김정수의 글씨체로 쓰인 짧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주연 씨, 오늘도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잠깐이라도 그 미소 봐서 다행이에요. 엄마, 이거 뭐야? 그냥 팀원이 써준 메모야. 농담 같은 거. 이거 엄마 이름 부른 거 좀 이상하지 않아? 딸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진 않았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요즘 애들 좀 가볍게 쓰잖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 메모를 손에 쥔 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감정은 이제 회사 밖, 집안, 딸의 손끝에까지 닿았다.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김정수에게 조금 거리를 두었다. 메신저에 답도 줄였고 시선도 오래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다. 퇴근길 엘리베이터 앞 복도 끝에서 여전히 나를 조용히 기다렸다. 주연 씨, 요즘 왜 피하세요?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도 알잖아요. 이게 계속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 그는 웃지 않았다. 장난기 없던 눈빛으로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괜찮아요. 상처받을 각오도 기다릴 각오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연 씨는요? 당신 마음은 어떤데요? 그 물음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 마음은 어떤데요? 그 질문은 오랫동안 내 안에서 꺼내지 못했던 가장 솔직한 진심을 두드렸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뒤척이다. 휴대폰을 들었다.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어디예요? 집 근처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 그냥 너무 조용한 게 무서워. 제가 갈게요. 20분쯤 지났을까? 그는 진짜로 우리 집 근처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를 보자마자 나는 그 앞에 앉았다. 김정수 씨, 이건 감정이에요. 근데 이 감정이 어디로 갈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겁나요.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 어디로 가는지 같이 알아가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에 홀린 듯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던 지난 몇 년의 시간. 그 짧은 기댐이 내 마음속 단단한 얼음을 산산이 무너뜨렸다. 당신 만나고 나서 나는 여자로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그게 고마우면서도 너무 아파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요. 고맙고 아픈 만큼. 그날 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나는 말없이 그 온기에 기대어 울었다. 그 누구도 몰랐던 밤. 하지만 나에겐 너무 깊이 기억될 밤. 비 오는 월요일 아침, 회사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나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출근하는 직원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김정수, 그도 늘 그렇듯 정시에 들어왔고 내게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전날 밤 그의 어깨에 기대어 울던 순간부터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은 사랑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는 건 역시.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 그가 회의실로 들어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제 이직 서류입니다. 부장님, 아니, 주연 씨 곁을 떠나는 게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배려 같아서요. 나는 놀라 멈칫했지만 그의 표정은 담담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따뜻했다. 여기 있으면 계속 주연 씨를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미안해질 것 같아서요. 당신이 떠나면 나는 매일 그 자리를 찾게 될 거예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 자리엔 주연 씨 자신이 앉아 있겠죠. 당신은 충분히 멋진 여자니까. 며칠 뒤 김정수는 회사에서 조용히 떠났다. 환송에도 없이, 아무 말 없이. 그리고 나만 아는 그가 남긴 메모 한 장. 지켜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래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놓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장 자리에 앉아 있다. 보고서를 넘기고 회의를 주재하고 누군가의 멘토가 되고 그리고 퇴근 무렵이면 커피잔 가장자리에 입술 자국을 닦는다. 누구도 모르게 그 사람을 떠올리며 사랑이었다. 하지만 지키는 게 아니라 놓아야 했던 사랑. 그 사람은 내게 여자라는 이름을 다시 가져다 준 사람이었고 내가 감히 설레일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소중한 봄날이었다. 지금도 가끔 묻는다. 그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아마 난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야 했던 내 삶을 그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 소중했기에 놓을 수 있었다.